지아 그 순진한 년은 내일 드레스 입고 좋아하겠지? 결혼식 전날 밤 신혼집 침대 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20년 절친 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누운 남자는 내일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예비신랑 준호였죠.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던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둬요, 지아 씨. 결혼식 때 아주 큰 이벤트가 벌어질 테니까. 윤희의 남편 강현우가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저는 다음날 신혼집에 들여놓을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준호와 함께 살 신혼집에 잠깐 들렀어요. 준호는 친구들과 마지막 모임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빈집인 줄 알고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불 꺼진 침실 쪽에서 거칠면서도 흐느낌에 가까운 끈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내일 제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설 예비신랑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웃는 또 다른 목소리도 제가 결코 모를 리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침실 쪽으로 다가섰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좁은 틈 사이로 준호가 한 여자와 침대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20년 단짝, 둘도 없는 절친 윤이었거든요. 지아 그 순진한 애 내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드레스 입고 좋아하겠지. 윤희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내뱉은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든 종이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믿어온 친구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비웃음이 묻어 있었거든요. 불쌍해서 어쩌냐. 그래도 끝까지 친구라고 부케는 넣어준다던데. 준호가 낄낄거리며 받아쳤어요.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가슴 한복판을 모처럼 콕콕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저와 결혼할 남자와 20년을 함께한 제 절친이 지금 제 신혼집 침대 위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사람을 잘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평생 가장 사랑한 두 사람에게 등을 찔릴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결혼식을 단 하루 앞두고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먼저 차올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사람을 향해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려 팔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뜻밖의 사람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윤희의 남편 강현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침대 위에 있는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강현우는 그 광경을 저보다 먼저 그리고 저보다 오래 보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놀라지도 흔들리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서늘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지금 저 안에 윤이랑 준호 씨가 두 사람이 대체. 강현우는 제 입을 막듯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떨고 있는 제 손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조용히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냥 둬요, 지아 씨. 결혼식 때 아주 큰 이벤트가 벌어질 테니까. 강현우의 그 목소리는 분노에 떨고 있지도 않았고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차근차근 준비해온 사람처럼 무섭도록 단단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밤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다 잡힌 예식장과 수백 명이 적힌 하객 명단을 떠올렸어요. 이 결혼을 지금이라도 엎어야 하는 게 아닌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고민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화려한 식장을 뒤흔든 것이 축가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왜 절친의 남편이 그날 저를 막아섰는지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사연 만남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5살 한지아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동화책을 끼고 살았어요. 그 마음이 자라 지금은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그리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화목한 친정과 좋아하는 일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늘 제 삶이 잔잔하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제 삶에 1년 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제가 그림책 출간 행사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를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줬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했고 제가 마감에 지쳐 힘들어할 때면 늘 따뜻한 죽을 사들고 한 걸음에 달려오던 사람이었어요.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친정에 찾아와 부모님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책이 나오는 날이면 서점 구석에 숨어 제가 사인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봐 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준호보다 훨씬 오래 제 인생을 지켜온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단짝 절친 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짝꿍으로 만난 우리는 그 긴 세월을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윤희의 결혼식 부케도 제가 받았고 제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도 늘 윤희였거든요. 부모님 다음으로 제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윤희였습니다. 저는 그런 윤희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윤희의 남편 강현우와 6살 배기 딸 하윤이까지 우리 두 사람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냈어요. 주말이면 두 집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휴가도 늘 같이 떠났습니다. 하윤이는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저는 그 아이가 꼭 제 조카처럼 예뻤어요. 묵묵하고 다정한 강현우는 또 어찌나 가정적인지 저는 늘 윤희가 참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 화목한 두 가정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거짓 위에 서 있었는지도 모른 채로요. 준호와 윤희의 가족, 그리고 저. 그렇게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그래서 준호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기뻐해 준 사람도 다름 아닌 윤희였습니다. 사실 준호를 제게 처음 소개해 준 사람도 윤희였거든요. 좋은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만들어 준 것도 결혼을 망설이는 제 등을 떠밀어 준 것도 전부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아야, 드디어 너도 시집 가는구나.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너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되기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하나씩 진행될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가시 하나가 자꾸 걸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윤희가 어딘가 너무 잘 맞았거든요. 둘만 아는 농담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제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같은 의견을 척척 냈습니다. 예식장을 고르는 날에도 신혼여행지를 정하는 날에도 두 사람은 마치 미리 입을 맞춰둔 사람들처럼 한 목소리를 냈어요. 한 번은 준호의 옷에서 윤희가 늘 쓰는 것과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나서 가볍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던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두 사람이 저를 가운데 두고 오래 본 사이라 그런 거라고 애써 좋게만 넘겼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위화감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대한 진실의 첫 실마리였다는 걸 그때의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현우는 넋이 나간 저를 자기 차에 태우고 인적 없는 강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끄는 대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시커먼 강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본 장면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서 그저 떨리는 두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윤희와 준호의 그 비웃는 목소리가 끝없이 되감기를 반복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1년이라는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먼저 입을 연 건 강현우였어요. 그는 운전대를 쥔 채 정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아 씨,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강현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이미 반년도 더 전부터 윤희와 준호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늦는 날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가끔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던 그 작은 변화들을 강현우는 묵묵히 지켜봐 왔던 거예요. 처음엔 설마하며 부정했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강현우가 지난 반년을 어떤 마음으로 견뎌왔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한 침대를 쓰는 아내가 자기 친구의 약혼자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밥상을 마주했을 그 시간들을요. 묵묵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강현우가 사실은 그 다정한 얼굴 뒤에서 혼자 그 모든 걸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이 사람도 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등을 찔린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냥 두 사람을 떼어놓고 조용히 끝낼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이건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강현우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만난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흔적까지요. 흥신소를 쓰고 사진을 모으고 두 사람의 동선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그는 혼자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강현우는 더 깊고 무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진실들 때문에 두 사람을 그냥 내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지아 씨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흔들리면 저 두 사람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돼요. 저는 그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제 결혼식인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두 사람 앞에서 웃으라니요. 저는 차라리 지금 다 엎어버리고 싶다고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강현우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아 씨가 지금 식을 엎으면 저 두 사람은 그냥 잠깐 망신만 당하고 끝이에요. 며칠 울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다른 곳에서 같은 짓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결혼식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라면 달라요. 두 번 다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모질지 못했던 제 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거든요. 저를 20년간 친구라 부르며 비웃어온 사람과 평생을 약속해 놓고 등을 찌른 사람에게 저는 그냥 눈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제게 못되게 굴어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제가 먼저 마음을 접던 사람이었어요. 윤희가 가끔 저를 은근히 깎아내려도, 준호가 가끔 무심하게 굴어도 저는 늘 제 탓으로 돌리며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른 마음을 두 사람은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제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강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강현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만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아내가 미워서 두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하던 강현우의 눈빛이 유난히 깊고 슬퍼 보였던 것만은 또렷이 기억해요. 그러고는 강현우가 제게 두꺼운 검은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지아 씨가 알아야 할 게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에는 절대 열지 마세요. 내일 식장으로 출발하기 직전 그때 열어요. 그 전에 열면 지아 씨 표정에 다 드러나서 모든 게 틀어집니다. 딱 하루만 저를 믿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묵직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강현우의 그 단단한 눈빛을 보고 있으니 어쩐지 그를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한 번에 저는 평생 사람만 좋던 어제까지의 저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거라 믿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손에는 그 행복이 통째로 거짓이었음을 증명할 검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아무도 모르게 제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앉아 그 검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밤새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마음과 열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밤새 제 안에서 싸웠어요. 손가락이 몇 번이나 봉투의 봉인으로 다가갔다가 그때마다 결혼식 날 아침에 열나던 강현우의 단단한 목소리에 멈칫하며 되돌아왔습니다. 강현우가 끝내 말해주지 않은 그 더 깊은 진실이 대체 무엇일까요? 저 봉투 안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들어있기는 한 걸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 알 수 없는 무게가 점점 더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신부 화장을 받았습니다. 옆에서는 윤희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의 얼굴로 제 머리를 매만져주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 침대 위에서 저를 비웃던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젯밤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면 저는 오늘도 이 친구를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 믿으며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새삼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거울 속 윤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어디에도 어젯밤의 차가운 비웃음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진심으로 제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 완벽한 가면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진짜 윤희를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우리 지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울지 마, 화장 번져.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제 눈가를 닦아주는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꾹 눌러 참고 똑같이 웃어 보였어요. 그래야 한다는 걸 아니까요. 그 거짓 웃음을 짓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입꼬리가 가늘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신부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 든 검은 봉투를 손끝으로 가만히 눌러 확인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윤희야. 오늘 하루만 너도 실컷 웃어도. 이제 곧 진짜 구경이 시작될 테니까. 그것도 내가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말이야. 신부 화장이 끝나고 식장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대기실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 끝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그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장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열나던 강현우의 그 당부가 떠올랐거든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만 막상 봉투를 손에 쥐니 선뜻 봉인을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 안에 무엇이 들었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인생은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쏟아진 건 한 뭉치의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윤희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둘이 마주보며 웃는 사진, 여행지에서 연인처럼 붙어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넘기다가 저는 손이 멈추고 말았어요. 몇몇 사진의 날짜가 제가 준호를 처음 만나기 훨씬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가 준호를 알기도 전부터 이미 깊은 사이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준호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청혼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제 등 뒤에서 비웃으며 만남을 이어왔던 거예요. 제가 윤희에게 준호와의 데이트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레어할 때 윤희는 그 모든 걸 들으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손에 든 사진이 마치 불에 닿은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강현우의 손글씨가 빼곡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차마 짐작도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와 윤희의 관계는 무려 7년이 넘었다는 것.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준호를 제게 소개해 준 것도 결혼을 망설이던 제 등을 떠민 것도 전부 윤희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가운데 두고 위험한 게임을 벌여온 거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강현우는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오늘 식장에서 지아 씨도 모르던 가장 큰 진실 하나가 밝혀질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도 준호와의 1년도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니요. 그런데 강현우가 말한 제가 아직 모르는 가장 큰 진실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봉투 안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겉면에는 강현우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지아 씨가 직접 때가 되면 열어요. 저는 그 작은 봉투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망설였어요. 당장이라도 뜯어 안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때가 되면 열나던 그 말이 자꾸 저를 붙잡았거든요. 게다가 어쩐지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또 한 번 송두리째 무너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봉투를 신부 부케 속에 깊숙이 숨겨 넣었어요.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제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어느새 출발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식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7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불륜, 저를 가운데 둔 윤희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강현우가 끝내 말해주지 않은 그 가장 큰 진실. 모든 조각이 식장이라는 한 점을 향해 천천히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고 새하얀 꽃이 복도를 따라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환한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식장 안에 저와 강현우 단둘뿐이었으니까요. 신부 대기실로 들어서는데 저만 치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윤희의 딸 6살 하윤이었어요. 이모 오늘 진짜 공주님 같아. 하윤이가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천진한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윤이도 오늘 진짜 예쁘다. 이모 결혼하는 거 보러 와줘서 고마워. 저는 무릎을 굽혀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하윤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늘 봐오던 얼굴인데 오늘따라 그 동그란 눈매와 웃을 때 패는 보조개가 어쩐지 강현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거든요. 바로 준호를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하윤이는 묵묵하고 차분한 강현우와도 새침한 윤희와도 어딘가 다른 유난히 장난기 많고 부침성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 성격이 오늘따라 자꾸 준호와 겹쳐 보였어요. 게다가 강현우가 어젯밤 했던 그 말.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되어버렸다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현우가 지키려는 또 다른 누군가가 혹시 이 아이는 아닐까요? 저는 흠칫 놀라 그 생각을 황급히 지웠어요. 결혼식 날 아침부터 무슨 끔찍한 상상이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그 의심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윤희가 다가와 하윤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아, 이모 바쁘셔. 우리 저쪽 가서 기다리자. 지아야, 긴장하지 말고. 오늘 진짜 행복하게 웃어. 윤희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름 끼치게 들리던지요.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고맙다고 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하윤이의 얼굴과 강현우의 그 한마디가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되어버렸다던
그 말이요. 윤희가 하윤이를 안고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부케 속에 숨겨둔 그 작은 봉투를 가만히 떠올렸어요. 어쩌면 저 봉투 안에 하윤이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 끔찍한 상상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결혼식은 단순한 불륜 폭로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강현우가 준비한 그 빅 이벤트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식장 직원이 다가와 곧 예식이 시작된다고 알렸어요. 멀리서 준호가 턱시도를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아, 진짜 눈부시다. 오늘 너 데려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불과 어젯밤 제 절친과 침대에서 뒹굴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목소리는 다정하고 달콤했어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빠진 신부의 얼굴로 화답했습니다. 준호 씨도 오늘 진짜 멋있어요. 우리 평생 오늘처럼 행복하자. 제가 그 거짓말을 하는 동안 준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이 어찌나 역겹던지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계획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그자만이 곧 자기 발목을 잡게 될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로 화답했어요. 가방도 부케 속 작은 봉투도 제 떨리는 심장도 모두 단단히 숨긴 채로요. 이제 곧 강현우가 준비한 그 빅 이벤트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누가 될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째까기는 시계 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해진 식장에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새하얀 버질로드 앞에 섰어요. 활짝 열린 문 너머로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과 복도를 가득 메운 새하얀 꽃과 사람들의 환한 미소까지 평생 단 한 번뿐일 거라 믿었던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객석 곳곳을 살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 앞줄에서 손수건을 든 채 눈가를 훔치는 윤희, 그리고 그 옆에서 표정 하나 없이 저를 바라보는 강현우까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풍경은 겉으로는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강현우 단둘뿐이었어요. 저를 이끌고 걷는 아버지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 감격에 겨워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버지는 꿈에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차라리 아버지께만은 미리 말씀드린 걸 그랬나. 단상으로 향하는 그 짧은 길 위에서 저는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뒤엎으셨을 테고 두 사람은 또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갔겠죠. 저는 강현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끝장을 보기로요. 단상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제 손을 준호의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씀하셨어요. 준호 군, 우리 지아 평생 자네만 믿고 살 아이일세. 부디 행복하게 해주게.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제 목숨처럼 아끼겠습니다. 준호가 더없이 진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뻔뻔한 목소리에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그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신부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쥐었다가 놓으시고 객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굽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이 끝나면 아빠 딸은 더 이상 속고만 사는 바보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이렇게 속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주례가 시작되고 식은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랑과 신의에 대한 아름다운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객석의 한 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윤희의 무릎에 앉아 있는 하윤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자꾸만 떠오르는 그 끔찍한 의심을 지우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윤이의 동그란 눈매와 웃을 때 패는 보조개와 유난히 장난기 많은 그 표정이 자꾸만 준호와 겹쳐 보였거든요. 그러던 그때 하윤이가 갑자기 준호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삼촌, 삼촌도 오늘 신랑이야? 진짜 멋있다. 순간 식장에 작은 웃음이 번졌어요. 사람들은 그저 아이의 천진한 한마디로 여기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아주 잠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게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어요. 그건 그냥 친구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온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젯밤부터 저를 괴롭히던 그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하윤이는 강현우의 딸이 아니라 준호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윤희는 단순히 제 약혼자를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을 속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러면서도 그 남자를 제게 결혼시키려 한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체 왜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차라리 그 남자와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그 남자를 제게 떠넘기고 제 결혼식까지 와서 웃고 있는 걸까요? 그 의문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아직 모르는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진실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부케 속에 숨겨둔 그 작은 봉투를 손끝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윤희가 하윤이를 임신했다며 울먹이던 그날, 저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산후조리원까지 따라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윤이의 돌잔치 때는 제 일처럼 손님을 맞았고 아이가 아플 때면 한밤중에도 달려가 병원을 함께 지켰어요. 그 모든 정성이 사실은 제 약혼자의 딸을 제가 키워준 거였다니.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신부의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강현우의 그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거든요.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윤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의 얼굴로 입모양만으로 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지아, 너무 예쁘다. 행복해. 저는 그 가증스러운 입모양을 보며 차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그 얼굴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진짜였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쳤거든요. 저는 그저 곧 다가올 순간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강현우가 객석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식장 뒤편의 음향 부스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어요. 부스 앞에 선 강현우가 저와 잠깐 눈을 맞추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준비한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주례가 신랑 신부의 서약 순서를 알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또렷한 목소리로 평생의 사랑과 신의를 지키겠노라 맹세했어요. 그 거짓 맹세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표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맹세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준호를 향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끝까지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저 자신을 향한 맹세였어요. 박수가 터져나오고 식은 어느덧 막바지로 향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특별한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랑 측에서 직접 준비하셨다는데요. 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식장의 불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환하게 빛이 들어왔어요.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다정한 축하 영상을 기대하며 설레는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함께 찍으려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준호와 윤희 역시 영문도 모른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영상이 신랑 측 친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쯤 되는 줄로만 알았겠죠. 저는 부케를 쥔 손에 가만히 힘을 주었어요. 어두워진 식장 안에서 제 심장 소리만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뒤편 음향 부스에 선 강현우의 실루엣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재생되려는 그 영상이 이 화려한 결혼식을 그리고 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영상의 끝에서 제가 미처 짐작조차 못한 가장 거대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그건 단순한 불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식장의 모든 조명이 스크린 하나로 모이며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하고 다정한 축하 영상이었어요. 저와 준호가 처음 만난 그림책 행사 사진으로 시작해서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함께 바다를 보러 갔던 날, 그리고 준호가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던 순간까지 화면 가득 행복한 순간들이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객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고 몇몇 분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기도 했어요. 앞줄의 준호와 윤희도 안심한 듯 편안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이게 그저 신랑 친구가 정성껏 준비한 흔한 축하 영상인 줄로만 알았겠죠. 저조차도 이 다정한 사진들이 곧 어떤 칼날로 변할지 알면서도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으니까요. 한때는 저 사진 속 미소가 제게는 세상 전부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절반쯤 흘렀을 때였어요. 잔잔하던 음악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화면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식장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술렁이려는 그때 검은 화면 위로 한 줄의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 행복한 신부가 모르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스크린에는 전혀 다른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윤희가 한 호텔 입구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화면 한쪽에는 날짜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무려 3년 전 날짜였어요.
이어서 두 사람이 여행지 바닷가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 늦은 밤 차 안에서 다정하게 기대어 있는 모습, 그리고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 메시지까지 차례로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그 문자들 사이에는 그 순진한 지아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를 거라며 저를 비웃는 내용까지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제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 수백 명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후련했어요.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던 하객들이 곧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곳곳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신랑이 어떻게, 그것도 신부 친구랑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저거 신부 절친 아니야? 새신랑이 왜 저 여자랑 저러고 있어?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건 준호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회자석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영상을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무릎에 앉아있던 하윤희를 옆 사람에게 떠밀듯 맡기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처럼 외쳤어요. 그만해요. 당장 영상 꺼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장 뒤편 음향 부스에는 강현우가 두 팔을 가만히 모은 채 서 있었거든요.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얼굴로 무너져 내리는 두 사람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끄려고 발버둥치는 그 영상의 주인이 바로 자기 남편이자 자기 친구의 남편인 강현우라는 걸 깨닫는 순간 윤희의 얼굴은 더 이상 핏기조차 남지 않았어요. 준호가 부스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어느새 식장 곳곳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현우가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었어요. 식장의 모든 출입구도 어느새 그들이 한 명씩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현우는 이 모든 순간을 두 사람이 단 한 발짝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두었던 거예요.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그러나 무섭도록 치밀하게요. 어젯밤 강변에서 보았던 그 차분한 눈빛의 정체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두 사람의 7년이 한 장씩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준호를 만나기 한참 전부터 이어진 만남, 제가 청혼을 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그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던 미래까지 모든 증거가 날짜와 함께 또박또박 박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윤희에게 준호와의 데이트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하던 바로 그 주에도 두 사람은 함께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 날짜들이 화면에 뜰 때마다 저는 지난 1년이 통째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양가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고 신랑 측 하객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그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일은 이 식장 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의 얼굴은 온 세상에 퍼질 거였으니까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두 분이 그 충격적인 영상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리셨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아야, 저게 대체 무슨 소리니? 응? 곁에 계시던 친정아버지는 영상 속 준호의 얼굴과 단상 위의 선절을 번갈아 보시다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으셨어요.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을 내가 사위라고, 내 딸을.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실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셨지만 옆에 계신 친척분들이 황급히 그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정한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슬픔이 그 어떤 것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상 위에 꼿꼿이 선 채로 두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주저앉았을 저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짓밟아온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두 눈에 담아두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제가 두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복수였으니까요. 준호가 식장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오해예요. 합성이라고요.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하지만 그 변명은 이미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어요. 수백 명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거 앞에서 그 어떤 거짓말도 힘을 잃었으니까요. 도리어 그 뻔뻔한 발악이 사람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와 한심하다는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윤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의 영상이 또 한 번 전환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식장이 그 새로운 화면 앞에서 다시 한번 숨을 죽였어요. 검게 변한 화면 위로 또 한 줄의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모두를 속이고 끝까지 숨겨온 진짜 비밀. 그 글자를 본 순간 도망치려던 윤희의 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발악하던 준호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어요. 두 사람의 그 표정은 단순히 불륜이 들통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공개될 것이야말로 강현우가 그토록 말을 아꼈던 그 가장 거대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어젯밤부터 저를 괴롭혀온 그 끔찍한 의심에 대한 답이 바로 저 화면에 떠오를지도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 속에 숨겨둔 그 작은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강현우가 제게 직접 열라고 건넨 바로 그 봉투를요. 스크린에 떠오른 그 한 줄의 자막 앞에서 화려하던 식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모두를 속이고 끝까지 숨겨온 진짜 비밀. 그 글자가 화면에 멈춘 채로 더 이상 다음 장면이 흐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망치려던 윤희도 합성이라며 발악하던 준호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식장 뒤편 음향 부스에서 강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무선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강현우는 단상 앞까지 걸어와 그 자리에 선 저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탁과 그리고 묘한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마지막 진실은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속은 사람이 직접 밝히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고는 강현우가 제게로 천천히 다가와 그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저에게로 쏟아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케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강현우가 결혼식 날 때가 되면 직접 열라며 건넸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가 왜 이 마지막 한 장만은 제 손에 직접 쥐어주었는지를요. 그건 강현우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6년을 통째로 속은 저와 그 자신을 위한 마지막 존엄이었던 거예요. 봉투를 여는 제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한 장의 서류였어요. 위쪽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려운 숫자와 표가 빼곡했지만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한 문장만은 누구라도 단번에 읽을 수 있었어요. 친부일 확률 99.9%. 그 옆에 적힌 이름이 강현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펼쳐든 채 식장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부터 저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의심의 답이 바로 이 한 장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6살 아이 하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친조카처럼 예뻐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강현우 씨의 딸이 아니랍니다.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마지막 한마디를 이었어요. 이 아이의 친아버지는 바로 오늘 저와 결혼하려던 신랑 준호 씨입니다. 순간 식장 전체가 거대한 비명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양가 친척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신랑 측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7년에 걸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아이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강현우가 6년 동안 제 자식이라 믿고 키워온 거였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 쪽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친정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그대로 후벼 팠어요. 세상에, 저 어린 것을 두고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한 거니? 저 죄 없는 아이를 두고. 친정 어머니는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예뻐하던 윤희를 향해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하셨습니다. 곁에 계시던 친정아버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고만 계셨어요. 두 분의 그 충격받은 얼굴이 그 어떤 증거보다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강현우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객석 한가운데서 영문도 모른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하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문득 지난 6년이 떠올랐어요. 강현우는 하윤이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그 영상을 저희 부부에게까지 보여주며 몇 번이고 돌려보던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아이의 분유를 타고 열이 오르면 밤새 들쳐 업고 병원을 오가고 첫걸음마와 첫 말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자기를 속인 남자의 딸을 키운 시간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강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윤이를 향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보였어요. 아이만큼은 이 난리에서 지켜주려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깊이 속은 사람은 어쩌면 저보다 강현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1년을 속았지만 그는 6년을 속았으니까요. 그것도 제 핏줄이라 믿었던 아이를 통째로요. 생각해보면 어젯밤 강변에서 강현우가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 되어버렸다던 그 말이요. 그가 지키려던 또 다른 누군가는 다름 아닌 하윤이었던 거예요.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강현우는 그 아이를 끝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6년이나 속인 여자의 아이인데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합성이라며 발악하던 그 입이 친자 결과서 앞에서는 완전히 닫혀버렸거든요.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윤희를 돌아봤어요. 마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손에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중심에 있는 사람은 준호가 아니라 윤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준호는 그저 윤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온 도구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객석에 앉아있던 한 친척분이 보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해요? 그것도 20년 친구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 한마디에 식장 곳곳에서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마저 고개를 떨군 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누구 하나 준호와 윤희를 감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가면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출구 쪽에 얼어붙어 있던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모든 게 들통난 사람의 절망도 6년 거짓이 무너진 사람의 공포도 아니었거든요. 윤희의 입가에는 이상하게도 옅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킨 게 아니라 드디어 보여주게 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이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윤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무너진 식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키듯 물러섰습니다. 윤희는 단상 위에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그 옅은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입을 열었어요. 지아야, 너 지금 내가 이긴 줄 알지? 그 목소리는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면을 벗어던진 사람의 후련함마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불륜도 저 아이도 사실은 다 격가지야. 진짜는 따로 있거든.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그걸 알면 너. 윤희가 거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식장 가득한 사람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마치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자기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를 향해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7년의 불륜도 숨겨진 아이도 강현우를 속인 6년도 이 모든 게 전부 더 거대한 무언가의 겉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진짜 진실은 아직 입도 떼지 않았다는 것을요. 식장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윤희의 입에서 다음 말이 흘러나오기만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린 채 그 낯선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지난 20년 제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걸 그제야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윤희의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 말은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지아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너를 미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단짝이라던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믿지 못할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7년 불륜도 숨겨진 아이도 아닌 20년이라는 시간 전부를 부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윤희는 제 얼굴에 떠오른 충격을 즐기듯 천천히 한 걸음씩 단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 나는 죽어라 공부해서 겨우 받은 상을 너는 그냥 웃기만 해도 다 가졌어.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들 한지야 한지야 했지. 나는 늘 내 옆자리 그 그늘 안에 있는 애였고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그저 윤희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만 믿었어요. 그런데 윤희에게 그 시간은 저라는 그늘 아래서 매일같이 자기를 깎아내리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환하게 웃을 때마다 윤희는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20년을 친자매처럼 곁을 내주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가진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기로. 내 행복이 가장 높이 차올랐을 때 그걸 통째로 무너뜨리기로. 윤희는 거기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어요. 준호, 그 사람. 내가 너한테 소개했잖아. 좋은 사람 있다고. 그거 처음부터 다 짜놓은 거야. 너한테 사랑을 주고 결혼까지 끌고 가서 바로 그날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다 부숴버리려고 내 입으로 맹세까지 하게 만든 다음에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1년이 사실은 윤희가 설계한 무대 위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준호가 제게 보낸 다정함도 마감에 지친 저를 위해 죽을 사들고 달려오던 그 모습도 전부 각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제 20년 절친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하윤이는 그 아이도 내 계획의 일부였니? 제 물음에 윤희는 잠깐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애는 준호를 내 옆에 묶어두려고 낳은 거야. 강현우는 그냥 번듯한 가정 흉내를 내려고 끼워 넣은 배경일 뿐이었고 그 순간 객석에 있던 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지켜온 가정이 한 여자의 복수극을 위한 배경에 불과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식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윤희를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윤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는 사람처럼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자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지아야. 내가 너를 진짜 못 견디게 미워하게 된 건 따로 있어. 윤희가 거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강현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 처음으로 증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오래 묵은 열등감과 채워지지 않은 갈증 같은 것이었어요. 내 남편 강현우. 저 사람이 오래전에 마음에 뒀던 사람이 사실은 나였던 적이 없거든. 저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다시 저를 돌아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어요. 저 사람이 처음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너였어. 한지야, 너라고. 식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현우가 오래전에 마음에 둔 사람이 저였다니 그건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윤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저 사람 옆에 있었는데 저 사람 마음 한구석엔 늘 내가 있었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예쁘게 굴어도 저 사람은 너를 못 잊더라. 그래서 나는 결심한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못 잊는 너를 내가 가장 비참하게 짓밟아 주기로.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희가 강현우와 결혼한 것도 저와 20년을 붙어 다닌 것도 전부 이 비뚤어진 증오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지켜보며 제 행복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순간을 기다려온 겁니다. 그 긴 세월을 오직 저를 무너뜨릴 그 하루를 위해 견뎌온 거였어요. 저는 그 집착이 너무나 무서워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때, 지아야? 지금 기분이? 내가 믿었던 사랑도 우정도 전부 다 가짜였어. 20년 동안 내 옆에 진짜였던 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야. 윤희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승리에 도취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마치 이 무너진 식장 전체가 자기 무대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고 계셨고 친정아버지는 분노로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친척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강현우조차도 그저 침통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꿈꿔온 그 장면을 드디어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라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행복이 가장 높은 곳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을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윤희의 그 모든 폭로를 듣고 난 제 마음은 오히려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어젯밤 그 신혼집 침대 앞에서 이미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변에서 저는 어제까지의 저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 무너질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승리감에 취해 있던 윤희의 얼굴이 처음으로 멈칫했어요. 자기 각본에 없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너 한 가지 끝까지 모르는 게 있어. 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윤희의 그 의기양양하던 표정에 처음으로 옅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어젯밤부터 제 가슴속에 단단히 품어온 한마디를 천천히 꺼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저를 이기려고만 살아온 이 사람에게 어떤 끝을 안겨줄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든 채 승리에 취해 있던 윤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끝까지 모르는 거, 그건 말이야. 나는 어젯밤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순간 윤희의 얼굴에서 그 의기양양하던 웃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숨을 죽였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나는 그 신혼집 침대 위에 있는 너와 준호 씨를 두 눈으로 봤어. 너희가 나를 두고 비웃는 소리도 다 들었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드레스를 입고 여기 선 건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야. 내 그 무대를 끝까지 내 두 발로 걸어 들어와 준 거야. 윤희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려온 그림이 단 한 문장의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윤희가 기다린 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웃다가 모든 걸 잃고 무너지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오히려 그 무대 위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윤희의 복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알았을 리가 없어.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고는 부케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강현우와 함께 이 모든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진술서였어요. 어젯밤 강변에서 나는 현우 씨랑 같이 이 모든 걸 끝낼 준비를 했어. 오늘 이 영상도 친자 결과서도 내가 다 알고 동의한 거야. 너는 나를 무너뜨릴 무대를 차렸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이 무대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나였어. 윤희야. 식장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너진 건 신부가 아니라 신부를 무너뜨리려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마이크를 든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향해 어젯밤부터 가슴에 품어온 그 한마디를 천천히 꺼냈어요. 윤희야, 너는 평생 나를 이기려고 살았지. 그런데 있잖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랑 경쟁한 적이 없어. 너는 20년 동안 한 번도 내 적수였던 적이 없었던 거야. 그 말에 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욕설보다도 비난보다도 더 잔인한 말이었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이기려고 살아온 사람에게 사실 그 경쟁은 너 혼자만의 것이었다고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윤희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온 그 증오와 열등감이 사실은 저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번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윤희의 눈치만 살피던 그 사람을요. 준호는 제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당신이 보여준 그 다정함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아는 게 솔직히 많이 아팠어요. 준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그도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흔들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안 아파요. 당신은 사랑할 가치도 미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오늘부로 깨끗이 지울 거예요. 저는 그 말과 함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준호의 발치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던지지도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제게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을 조용히 내려놓듯이요. 그 차분한 동작이 오히려 그 어떤 분노보다 준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준호는 발치에 놓인 반지를 참아 죽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윤희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준호가 무릎을 꿇은 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윤희에게 떠넘기는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게 새삼 낯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준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였으니까요. 그때 객석에 있던 강현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장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는 하윤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그 작은 아이를 가만히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하윤이가 강현우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 우리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식장 안에 많은 사람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게 온 세상에 밝혀진 그 순간에도 하윤이에게 강현우는 여전히 단 하나뿐인 아빠였으니까요. 강현우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아빠가 집에 데려다 줄게.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를 6년이나 속인 여자의 아이인데도 강현우는 그 아이를 끝까지 제 품으로 끌어안고 있었어요. 핏줄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젯밤 강변에서 강현우가 지키려던 또 다른 누군가가 바로 저 아이였다는 것을요. 윤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구로만 여겼던 남편이 자기가 무기로만 쓰려던 아이를 저렇게 따뜻하게 끌어안는 모습을요. 평생을 증오와 계산으로만 살아온 윤희에게 그 장면은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평생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진심이 정작 자기 손으로 다 망가뜨린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윤희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 팔을 벌리고 승리를 외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0년을 버텨온 그 증오의 무대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윤희를 향해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는 담담한 눈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잘 가, 윤희야. 이제 너랑 나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끝났어. 그리고 나는 너를 미워하는데 단 1초도 더 쓰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등 뒤로 윤희의 무너지는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막 진짜 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했던 거짓의 무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두 사람의 진짜 몰락이 무엇으로 이어질지를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볼 참이었어요.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신랑 신부의 입장도 퇴장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제 손을 꼭 붙잡으셨고 친정아버지는 붉어진 눈으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두 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게 가장 죄송했지만 동시에 가장 든든했습니다. 적어도 제 곁에는 단 한 번도 거짓이었던 적 없는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이후의 수습은 강현우가 거의 도맡았습니다. 그는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더라고요. 어젯밤 제게 모든 걸 털어놓기 훨씬 전부터 강현우는 이 모든 일이 끝난 뒤를 차근차근 준비해 온 사람이었어요. 양가에는 정식으로 파혼이 통보되었고 신랑 측에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식장에서 수백 명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준호였습니다. 그날 식장의 영상은 누군가의 휴대폰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결혼식장에서 친자 검사 결과로 파혼당한 남자라는 이야기가 며칠 만에 온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 소문이 돌았고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다정한 가면 하나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 가면이 벗겨진 세상은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었던 겁니다. 며칠 뒤
준호가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헬쑥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윤희한테 휘둘려서 그런 거야. 너만 용서해주면 나 진짜 새 사람 될게. 저는 그 모습을 문 앞에 선 채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의 한마디에 온 마음이 흔들리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말에도 마음 한구석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 씨, 당신은 끝까지 똑같네요. 잘못은 다 남 탓, 용서는 다 내 몫. 그렇게 사니까 평생 누군가의 도구로밖에 못 산 거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준호가 한참을 매달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때 제 전부였던 사람을 이렇게 끊어내는 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날 식장에서 이미 준호라는 사람을 깨끗이 떠나보냈는지도 몰라요. 윤희의 몰락은 준호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강현우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워낙 명백했기에 재판은 길게 끌 것도 없었습니다. 7년에 걸친 불륜과 친자 은폐까지 드러난 마당에 윤희에게 유리한 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강현우는 위자료 한 푼 양보하지 않았고 윤희는 그동안 강현우의 그늘에서 누려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20년 단짝 친구를 무너뜨리려다 제 인생을 통째로 잃은 여자. 자기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키운 여자. 그 모든 이야기가 꼬리표처럼 윤희를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저라는 그늘 아래 있다고 믿어온 윤희는 결국 스스로 만든 더 깊은 그늘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윤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윤희의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야, 나 다 잃었어. 남편도 집도 사람들도. 너는 이제 속이 시원하니? 이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니? 저는 그 목소리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거든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인생을 다 써버린 사람의 끝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희야, 나는 한 번도 내가 무너지길 바란 적 없어. 이건 내가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너 자신한테 한 거야. 부디 이제라도 너를 갉아먹는 그 미움부터 내려놨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윤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미워하던 마음도 함께한 20년도 그렇게 짧은 통화 한 통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하기보다 오래 앓던 자리가 비어버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역시 하윤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른들의 추악한 진실 속에서 그 아이만은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하윤이의 양육을 두고 한바탕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친아버지인 준호는 제 한몸 추스르기도 버거운 처지였고 윤희 역시 모든 걸 잃은 마당에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때 강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피가 안 섞였어도 저 아이한테 6년 동안 아빠였던 건 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저 아이 아빠로 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기를 그토록 속인 사람들이 남긴 아이를 강현우는 끝까지 제 자식으로 품기로 한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미련한 선택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이 모든 거짓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진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현우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하윤이를 정식으로 자기 아래 두기로 했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도록 그는 모든 걸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하윤이는 한동안 엄마를 찾으며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현우가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윤이가 강현우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없어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망가뜨린 세상 속에서도 아이는 결국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그 진짜 가족의 끈을요. 그렇게 거짓으로 쌓아 올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저와 강현우 그리고 하윤이는 각자 조심스레 새로운 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무너뜨리는 일은 끝났으니 이제는 다시 세우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누구의 신부도 아닌 제 이름 석자로 다시 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결혼식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책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펜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무너졌던 마음에도 조금씩 새살이 돋았고 저는 다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이 깨졌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깨진 건 아니라는 걸요. 한지아라는 사람은 누구의 신부가 아니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새로 펴낸 그림책의 표지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지아. 누군가의 약혼녀도 누군가의 절친도 아닌 그저 저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는데 어쩐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사람만 좋아서 휘둘리며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제 두 발로 단단히 선 기분이었거든요. 가짜 우정과 가짜 사랑을 모두 끊어낸 자리에는 놀랍게도 진짜들만 남았습니다. 늘 제 편이었던 친정 부모님,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진짜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주는 독자분들까지요. 한때는 그 두 사람이 제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쩌면 그동안은 그 거짓들에 가려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현우와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안부 인사 같은 거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윤이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담담한 사이였어요. 강현우는 하윤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큰 상처를 겪고도 강현우의 한결같은 사랑 속에서 다시 환하게 웃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강현우가 하윤이를 데리고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이모, 나 이제 7살이야. 이모 책 나도 다 읽었어. 저는 무릎을 굽혀 하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만큼은 그 어떤 어른의 죄와도 상관없이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하윤이를 안고 있는데 강현우가 머쓱한 얼굴로 작은 꽃다발 하나를 내밀었어요. 화려한 부케가 아니라 들꽃을 소박하게 묶은 작은 다발이었습니다. 지아 씨, 새 책 나온 거 축하해요.
그리고 저번에 못한 말이 있어서요. 강현우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늘 단단하고 차분하던 그 사람이 그날따라 어쩐지 소년처럼 수줍어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마음에 뒀던 사람이 지아 씨였다는 거. 윤희가 식장에서 한 그 말 사실이에요. 그땐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었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서로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천천히 곁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들꽃 다발을 받아들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요. 우리 서로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정말 천천히 가요. 그날 우리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의 곁에 조심스레 머물러 보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무언가를 다시 세우는 일은 원래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거짓에 무너져 봤기에 이제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문득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신혼집 침대 앞에서 무너지려던 저를 강현우가 붙잡으며 했던 그 한마디요. 그냥 둬요, 지아 씨. 결혼식 때 아주 큰 이벤트가 벌어질 테니까.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그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준 한마디였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만 지르고 끝냈다면 저는 진실의 절반도 모른 채 그 거짓 속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케 속에 숨겨두었던 그 검은 봉투도 이제는 제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어요. 가끔 그 봉투를 꺼내볼 때면 그날의 제가 떠오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으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그날의 저요. 그 봉투는 이제 제게 가장 아팠지만 가장 단단해졌던 시간의 증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배웠어요. 누군가를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거요. 잘못은 그 믿음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 사람을 믿은 제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부디 그 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건 결코 흠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참는 것만이 늘 미덕은 아니라는 것도요.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도 그 자체로 커다란 용기입니다. 가짜를 끊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진짜가 찾아오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